안녕하십니까. 예, 저는 본 행사의 진행을 맡은 부산대학교 정동혁입니다. 예, 이제 먼저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대한건축학회 이제 추계학술 발표대회 젊은 연구자 교류회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저랑 어떻게 보면 처음 뵙고 이렇게 연락을 하고 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도 계시고요. 또 저번에 한번 학술대에서 뵙고 이렇게 또 이번에도 참여해 주신 분들도 계시는데 먼저 이게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코로나19 때문에 좀 오시기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는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정말 영광이고요.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본 행사는 이제 건축 내 여러 이제 분야의 젊은 연구자들이 자기 자신의 연구를 발표하고 이렇게 서로 이제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준비되었습니다. 또한 이제 앞으로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젊은 연구자들이 학회에서 이제 다양한 분야의 그리고 다양한 구성원 이제 다양한 세대 구성원들과 함께 활발하게 학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이렇게 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이기도 합니다. 이제 오늘 이제 행사가 새로운 연구 주제 발표와 이제 상호 교류를 위한 소중한 시간이 되길 기원합니다. 네. 이제 무엇보다도 이번 교류회가 특별한 게 이제 저희 회장님께서 직접 여기 참석을 해주셨습니다. 항상 회장님께서 이제 젊은 연구자들의 이제 학회 활동 참여를 이제 좀 큰 관심을 두고 지켜봐 주셨고요. 오늘 이제 굉장히 바쁘심에도 불구하고 또 이렇게 직접 연구자들 만나고 같이 호흡하고 싶어서 직접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제 뜨거운 박수로 이렇게 맞이해서 이제 저희 회장님의 인사 말씀을 한번 저희 간단하게 들어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른 데도 오전에 갔었지만 인사말은 오늘 처음인 것 같아요. 좀 프리한 스타일이지만 이제 건축학회 젊은 연구자 이런 교류 모임 같은 것을 만든 지 얼마 안 됐고 또 그런 배경에는 젊은 교수님이나 연구하신 분들이 학회에 좀 일찍 참여하면 좋겠다 이런 취지. 그리고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장점이 교류 소통의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가장 빨리 발전한 나라인데 그 이면에는 교류하고 소통하는 그런 시간을 많이 가졌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런 것이 건축계에도 이런 기회를 통해서 교류하고 소통을 하면 좋겠다 했습니다. 오늘 이렇게 다섯 분이 발제를 해주시는데 다 이렇게 건축 계획도 있고 도시도 있고 뭐 구조, 뭐 시공, 환경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각각 분야에서 다른 분야하고 협력해서 뭔가 새로운 영역을 발굴하는 그런 것들을 여러분께서 해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때 또 주변에 있는 또 젊은 뭐 연구자 함께 해가지고 참여하시고 또 그러면서 학생도 참여시켜가지고 이 건축학회 이 큰 어떤 학회로 와서 많은 정보에 습득도 하시고 교류도 하시고 그런 것들이 결국은 뭐 건축계를 부흥시키고 또 국민들의 어떤 눈높이에 맞는 건축을 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젊은 이제 뭐 아직 어떻게 보면 젊지도 않아요. 네? 그렇지만 이제 또 새롭게 시작하시니까 새로운 과정으로서 여러분들의 후배를 이끌어 주시는 그런 역할이 주어졌으니까 그걸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회장님 좋은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순간 회장님 말씀 들으면서 저희 교류의 이름을 바꿔야 되나? 젊음을 빼야 되나? 순간 잠깐 고민했습니다. 예. 오늘 이제 교류회를 이제 위해서 이제 다섯 분의 이제 훌륭한 연구자분들을 모셨고요. 이제 첫 번째로 이제 서울기술연구원 이제 생활환경연구실에서 계신 이제 김종찬 연구원님 이제 첫 번째 발표자시고요. 이제 두 번째로는 동아대학교 해양도시건설 방재연구소에 계신 조용현 연구교수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충북대 건축학과의 손동화 교수님 모셨고요. 그리고 대구공업대 건축과에 계신 강경화 교수님 모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숭실대학교 이제 건축학부에 계신 정수광 교수님 모셨습니다. 이제 5분을 이 현장에서 모두 모셨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은데요. 이제 내부적인 이제 사정도 있으시고 또 이제 정말 오시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못 오신 분도 이렇게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좀 찾아뵙겠고요. 첫 번째로 이제 서울기술연구원에 계신 김종찬 연구원님 이렇게 영상으로 이렇게 먼저 모시겠습니다. 제목은 요새 아무래도 좀 관심이 많이 가는 주제죠. 중소형 노후 건축물과 민간 건축공사장 효율적 안전관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영상이지만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번 대한건축학회 젊은 연구자 교류에서 발표를 맡게 된 서울기술연구원 김종찬입니다. 제가 발표할 주제는 중소형 노후건축물과 민간건축공사장의 효율적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정책연구 2가지에 대해서 제 발표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네, 발표 순서는 연구 배경 및 목적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건축물의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 그리고 공사장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했던 2가지 정책 연구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고요. 마지막으로 이 연구를 통해서 도출된 성과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구 배경 및 목적입니다. 서울시엔 정말 많은 건물이 지어졌습니다. 특히 90년대 전후에 집중 개발 시기에 준공된 건물들이 현 시점에서 준공연도 30년을 초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에 따라서 30년이 초과된 건물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고요. 왼쪽 아래와 같이 18년도에 용산구에서는 노후 건축물이 태풍이 오거나 그러지 않았는데 붕괴가 되었고, 강남구에서는 리모델링 과정에서 건물이 붕괴될 뻔한 그러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공사장 역시 마찬가지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굴토공사장에서 사고가 발생하거나 철거공사장에서 사고가 서울시에서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습니다. 특히 이러한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주변 건물에 큰 피해를 끼치고 이 공사장과 전혀 연관이 없는 시민에게도 피해를 입힐 수 있기 때문에 안전관리 대책이 필요해서 제가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는데요. 그 전에 이러한 사고 그리고 건물의 노후화 때문에 다양한 법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우선 왼쪽 같은 경우에 이제 시설물 안전법 그리고 건축물 관리법이 제정되는 등 그러한 법이 신설되면서 건축물의 정기적인 점검을 규정하는 법제도가 강화되었습니다. 특히 시설물 안전법에서 제3종 시설물이라는 게 추가되었는데요. 간단하게 시설물 중 건물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은 우선 대형 건축물에 속하는 제1종 시설물이 있고요. 중형 건축물, 그보다 좀 작은 건축물이라고 해서 중형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러한 건축물이 제2종 시설물에 포함이 됩니다. 원래는 이 2가지만 있었는데요. 이제 시설물 안전법이 개정되면서 제3종 시설물이 새롭게 신설이 되었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1, 2종에 비해서 비교적 작고, 그리고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축물이 이에 속합니다. 특히나 이 3종 시설물은 1, 2종과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제1종 시설물과 2종 시설물 같은 경우에는 그 대상에 속하게 되면 준공과 동시에 바로 법적 강제가 부과가 돼서 의무 관리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관리 주체가 주기적으로 본인 돈을 들여서 안전점검을 해야 되는 거죠. 하지만 3종 시설물은 그 개수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비교적 크기도 작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서울시가 1차 점검을 수행합니다. 그 1차 점검을 수행한 이후에 그 결과에 따라서 3종 시설물로 지정이 되면은 이제 관리 주체에게 법적 강제가 부과가 되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2년 뒤 또는 3년 뒤에 이제 서울시가 다시 점검을 하면서 안전관리가 되는 시스템인데, 그러다 보니까 3종 시설물은 물량이 굉장히 많아서 서울시에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그러한 실정입니다.
네, 공사장 역시 마찬가지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 법이 굉장히 강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실정이고요. 그에 따라서 서울시의 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위험 공종이 특히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네, 서울시 역시 마찬가지로 그에 대해서 여러 가지 대책을 마련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확실하게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제가 두 가지 연구를 수행을 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이제 3종 시설물에 대해서 서울시가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서 건축 분야 제3종 시설물 안전상태 평가 방법 개선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이거는 기존의 시설안전공단, 당시 시설안전공단, 현재는 국토안전관리원이죠. 거기와 국토부에서 발간했던 당시 매뉴얼에 대해서 이제 서울시가 보다 효율적으로 안전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개선돼야 되는지 그러한 사항들을 좀 도출하는 그러한 연구였고, 그리고 또 이제 실제 서울시와 자치구 관계자들을 모아서 이제 정책 토의를 통해 정책적으로 개선해야 될 방안도 도출을 했고요. 앞서 말씀드린 건축물의 점검표를 개선하기 위해서 실제로 저는 마포구의 실제 건물들에 대한 점검을 이제 수행을 해서 그 점검을 수행했을 때 기존에 서울시가 쓰게끔 하는 점검표와 그 외에 점검표를 같이 활용해서 점검을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족한 사항들을 개선할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도출하는 연구를 수행했었고요. 네, 그 다음으로는 이제 공사장 안전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서울시에서 예산을 따로 받아서 이제 수탁과제로 수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제공해주는 자료들을 저희가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기존의 법제도, 공공대책들을 분석을 했습니다. 또한 서울시에서 시행하고 있는 안전점검 결과 그리고 실제 현장에 방문해서 의견조회도 수렴을 함을 통해서 이제 서울시가 앞으로 공사장 안전관리를 위해서 어떠한 정책을 진행해야 될지 네, 정책 과제를 마련하는 그러한 과업을 수행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그 중에 건축물의 안전관리 방안에 대한 연구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서울시가 제3종 시설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오른쪽 두 표로 있는 그때 당시의 평가 매뉴얼과 실태조사 매뉴얼 두 가지가 있었고 이 중에 오른쪽에 있는 실태조사 매뉴얼이 서울시가 안전점검을 나갈 때 사용하는 점검표였습니다. 이게 왼쪽의 평가 매뉴얼 점검표보다 뒤늦게 나왔는데요. 보시면은 왼쪽에 주요 시설 평가 항목만을 뽑아서 이제 좀 간략하게 만든 그러한 형태인 걸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안전 등급도 이제 실태조사가 메인이기 때문에 오른쪽은 안전 상태라는 것으로 해서 양호 주의 관찰 지정 검토로 되어 있는 등의 차이가 있었는데 네, 이를 분석해서 실제로 저희가 마포구에 있는 건물을 대상으로 이 두 가지 점검표를 활용해서 점검을 수행을 했고 그랬을 때의 주요 차이점, 그 차이점에 의해서 평가 항목도 다르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바뀌는지 그리고 보다 부족한 실태조사를 했을 때의 점검표에서 부족한 항목이 무엇인지를 분석을 했습니다. 네, 오른쪽에 그 주요한 사항들을 좀 정리를 해 놓았는데요. 우선 실태조사 매뉴얼은 주요 구조부만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 마감재와 같은 부분은 평가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이제 한계를 확인했고, 그 다음에 이러한 누수 백태와 같은 현상은 건물의 내구성을 판별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요소인데 당시 점검표에서는 이것이 고려되지 못하는 등의 문제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또한 이제 균열 손상을 볼 때 면적률이라는 것을 보는데 이거는 이제 토목시설물을 평가하는 데 있던 것이 그대로 넘어와서 건축물에도 반영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건축물의 구조 부재 같은 경우에는 토목시설물보다 크기도 작고 그 개소수도 많기 때문에 면적률보다는 전단 균열이나 보중앙부 신균열과 같은 이런 좀 크리티컬한 균열이 났을 때 보다 손상도가 크다고 평가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된다는 게 전문가 자문을 통해서 그리고 확인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내구성을 평가하는 데 쓰이는 누수백태, 그리고 실태조사를 할 때 이런 외장재, 그리고 석축과 같은 것들도 주변 건물과 시민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함께 검토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개선 방안을 도출했습니다. 이러한 개선 방안이 실제로 서울시가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울시와 자치구 관계자, 그리고 나중에는 경기도까지 함께 해서 이제 워크숍을 진행을 해서 저희가 제안한 평가 방법 개선안이 적합한지에 대한 의견 조회를 수렴을 했고, 그 다음에 이들이 실제로 실태 조사를 하면서 얻은 애로사항들도 모아서 결론적으로 저희가 이제 서울시에서 실제 활용할 수 있는 개선된 평가표를 도출을 했고, 그 다음에 국토교통부에 이제 제안할 만한 그러한 개선 사항도 도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대표적으로 이 실태조사를 할 때 주요 구조부의 균열 손상부를 볼 때 외장재와 마감재를 제거하지 않고 확인이 안 되면 이제 그 평가를 제한하는 그러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정 검토가 많이 나온다는 애로사항이 많았고, 그에 따라서 이제 건축법에서 애초에 신축할 때 점검구를 설치하도록 해서 외장재를 점검할 때 떼어내서 볼 수 있게끔 하는 법 개정안을 제안하는 등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개선안을 도출했습니다. 네, 그 다음 공사장 안전관리 실태 분석 및 정책 방안 마련인데요. 네, 우선 사고 통계를 봤을 때 전국 통계, 그리고 서울시 통계를 봐서 이제 가시설이 크게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추락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그러한 문제점을 저희가 도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공사장 안전관리와 관련된 법을 분석을 했는데요. 안전심의, 안전계획, 그리고 안전관리자 등에 대해서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과 같은 법들을 저희가 분석을 한 결과 이제 소규모 공사장이 법제도 테두리를 벗어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또한 고용노동부나 국토부에서 제안한 대책들의 주요 사항들을 도출했고요. 안전교육을 강화해야 된다, 공공의 안전점검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공통적인 그러한 대책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었고, 서울시가 지금까지 마련했던 대책들도 분석을 하고, 그리고 해외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 뭐 작업 허가제라던가, 그리고 기술감독관 육성과 같은 그러한 제도들도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서울시에서 실제로 이제 점검을 이제 수행을 했는데 그 결과들을 저희가 분석을 했습니다. 거기서 좀 확인할 수 있었던 괄목할 만한 부분은 가시설 부분에서 특히나 부적합 사례가 높았다는 점을 저희가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점검을 하는 현장에 저희가 직접 방문을 해서 그 자치구 담당 공무원 그리고 공사 관계자들에 대해서 면담을 수행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애로사항들을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제 점검표의 형식이 각기 다르고 그래서 업무가 과다하다. 그리고 전문가의 역량이 부족해서 교육이 필요하다. 공사 관계자들은 이제 점검이 많아서 의식이 개선되긴 했는데 일정 조율이 어렵다라는 등의 의견을 이제 수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연구를 통해서 결국 최종적으로 서울시에 이제 4가지 전략 그리고 10개의 정책 과제를 도출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공공의 안전점검을 개선하는 2개, 점검표를 일원화하고 보다 개선하는 방안을 도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산업재해 예방지도와 같은 기존의 그 법제도는 있지만 실제로 잘 시행되지 않는 거를 서울시 공무원이 가서 점검할 수 있게끔 하는 방안들 도출을 했고요. 현장에서 자율적으로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매뉴얼을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교육을 하는 것들을 제안을 했습니다. 네, 주요 성과인데요. 실제로 이제 이런 정책 연구를 하게 되면은 기존의 국가 R&D와는 조금 다르게 논문이라던가 이런 것들보다는 정책 활용 건수가 많이 마련되게 됩니다. 우선 건축물 이제 제3종 시설물의 실태 조사를 하는데 제가 안전점검법 개선안을 도출을 했고요. 이 개선안을 실제로 서울시가 활용을 해서 실태 조사를 수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토부에 이 관련해서 개선 사항을 건의하는 것도 이제 정책 제안으로서 이렇게 확인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서울시의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는 실제로 저희가 이제 수탁과제, 공사장 안전관리 과제를 통해서 제출한 이 10개의 과제를 모두 수렴을 해서 그와 관련된 대책을 마련을 해서 현재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김종찬 박사님께서는 이제 서울시를 대상으로 해서 이제 건물, 이제 노후 건물, 그리고 이제 철거 이제 작업에 있는 이제 건물의 이제 뭐 붕괴 위험이나 그런 안전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서울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적으로도 이런 뭐 사건 사고가 많았고요. 최근에도 뭐 다들 잘 아시다시피 광주에서 이제 철거 이제 작업 중인 건물이 붕괴를 해서 또 인명 피해가 이렇게 났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뭐 지진이나 뭐 태풍 같은 재해보다 우리 국민 안전에 더욱 밀접한 연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국찬 이제 박사님께서 이런 정책 연구를 더 활발히 해주셔서 뭐 저희 국민 안전에 이렇게 개선에 기여를 많이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제 궁금한 점도 있으실 것 같은데 이제 이게 이제 실시간이 아니고 영상으로 보내주셔가지고 혹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뭐 이제 뭐 저희 뭐 온라인 참석해주신 분께서는 뭐 이렇게 뭐 채팅 이런 걸로 이제 코멘트를 남겨주시면 제가 뭐 전달을 해서 이렇게 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뭐 그렇게라도 하겠습니다. 혹시 뭐 여기 참석자분들께서 뭐 궁금하신 사항이나 그런 거 있나요? 네, 없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발표자 분의 이제 그 내용을 잘 들었고요.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두 번째 발표자 모시겠습니다. 동아대학교에 이제 계신 이제 조영현 연구교수님이시고요. 이제 발표 주제는 손상역학 기반의 철골 접합부의 파괴 예측입니다. 저도 이제 구조 분야 나오시면 됩니다. 구조 분야라 가지고 저도 이제 관심이 가는 주제고요.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손상역학 기반의 철거 접합부의 파괴 예측에 대한 발표를 맡은 발표자 동아대학교 도시해양관대센터 연구교수 조용현입니다. 사실 감사합니다. 사실 앞에 발표하신 박사님이 너무 잘하셔서 제 발표 자료가 좀 많이 미흡해서 좀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발표하기 앞서 제 양력을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저는 한갑대학교에서 대전에 있는 한갑대학교에서 석사까지 교수 김태수 교수님의 지도를 받고 마치고 홍콩대학교에서 박사를 마치고 현재의 동아대학교에서 작년에 연구교수 활동하고 있습니다. 저의 그 박사 연구는 크게 두 가지 주제인데요. 그중 하나가 화재입니다. 어떻게 보면 저의 연구는 앞에 설명하셨던 구조물의 전반적인 안전성 평가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 재료에 대해서 연구를 좀 많이 했습니다. 저희 구조인들의 어떻게 보면 숙명 중에 하나가 어떻게 구조 재료의 성능을 최대한 10분 활용해서 구조물의 성능을 이제 극대화시키는 게 어떻게 보면 저희의 임무 중에 하나인데요. 저는 그쪽에서 이제 구조물의 재료의 성격을 좀 더 알고자 이런 연구를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그 화재 시 그 구조물의 그 철골 구조물의 강제의 재료가 그 성질이 극대하게 바뀌게 됩니다. 그 온도에 따라. 그래서 그 온도에 따라 그 조직의 형태가 어떻게 바뀌고 그 형태가 그 강제의 재료의 그 물성이 어떻게 바뀌는지 일단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의 물성이 바뀐 형태를 통해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화재 설계를 할 때 조직의 물성이 바뀌는 거는 현재 기존 설계식에서는 그 강도가 얼마나 약해지는지에 대한 것만 반영을 많이 합니다. 네. 일반적으로 현재 설계 기준식에서는 구조물의 화재 시 그 구조 부재의 설계를 할 때 일반적으로 얼마나 강도가 약해졌고 그걸 어떻게 반영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구조물에서는 그 강제의 물성은 화재 발生시 그 연성 능력, 즉 좀 약간 과장되게 말하면은 엿가락처럼 늘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 효과가 결국은 구조물의 그 구조 거동에 영향을 상당하게 미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 같은 경우를 실험과 그리고 해석, 시뮬레이션 작업을 통해서 과연 이 강제의 연성 능력이 바뀜에 따라 이 실제 접합부가 어떻게 바뀌는지에 대한 연구를 했습니다.
제가 그 중에서 접합부를 선택한 이유는 이 접합부가 어떻게 보면은 쉬우면서도 이 다양한 능력이 분포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시험 세팅이 간편하면서도 이 복잡한 운영 상태를 그 연성 능력이 바뀜에 따라 이 복잡한 운영 상태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좀 더 명확하게 알 수 있는 좋은 테마였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바탕으로 이제 설계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이를 바탕으로 이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현재 연구는 이제 제가 관심 있는 분야 중에 하나가 아까 주제에서 예측할 수 있듯이 그 파괴 시뮬레이션입니다. 그래서 이 재료 레벨에서 어떻게 하면 극대화할까 하다는 고민하에 이런 주제를 잡고 선정을 했는데요. 그 왼쪽에서 그래프에 보시다시피 현재 설계 기준식은 탄성 혹은 비선형 설계랍니다. 비선형 설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최대 내력 이후 이 파괴까지의 그 중국 파괴까지의 그 거동을 반영하는 설계는 실상 불가능한데요. 그 예측하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반영을 하지 않는데요. 저의 연구에서는 이걸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에서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강제가 만약에 인장 하중을 받게 되면, 즉 땡기게 되면은 이 강제가 최대 내력 이후에 그 강제 내부에 그 조그마한 공국이 생깁니다. 물론 저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공국이 생기게 되고, 그리고 이 하중이 증가함에 따라 이 공국이 점차 증대되고, 그 증대된 공국이 점차 커지고, 이 커진 공국이 점점 나중에는 결합되면서 종국에는 저희가 이제 균열이 생겼구나라는 걸 인지하게 되는데요. 예전부터 많은 연구자들이 어떻게 하면 이런 그 손상 역학, 즉 그 마이크로 데미지 메커니즘을 어떻게 하면은 저희가 이걸 반영을 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적인 대표적인 모델이 이 보이르그로스 모델인데요. 1969년에 발표된 모델로 이때는 좀 단순화된 모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델을 사용했을 시 실제 10편을 땡겨서 이 10편에 실험을 해서 이 10편에 생기는 그 균열의 개시부터 균열 최종 파단까지 그 일련의 과정을 시뮬레이션하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사실 이 프랙처 시뮬레이션은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많은 모델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관심 있게 보셔야 될 부분이 이제 언커플드와 커플된 모델이 있는데, 이 언커플드 모델이라는 의미는 이 최대 내력 이후에 그 최고 하단까지의 하중의 진전에 따른 그 손상 누적을 고려를 하는 모델을 이제 커플드 모델, 그리고 고려하지 않을 경우에는 언커플드라고 합니다, 보통. 그리고 이 맨 마지막에 이제 스테디 프랙처 로커스라고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그 전에는 이제 팩터를 보통 두 가지만 고려했는데, 최근에는 좀 더 그 파괴 시뮬레이션을 좀 더 정확하게 모사하기 위해서 더 많은 변수가 생김에 따라 현재는 이제 3D 모델도 있습니다. 사실 이 프랙처 시뮬레이션은 토목에서는 잘 안 사용하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저희가 토목이 아닌 타 분야, 즉 뭐 기계, 핵, 그리고 비행기, 그리고 자동차 안전, 이런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토목이 더 큰 스케일에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전을 책임을 지다 보니까 그 뭔가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좀 더 보수적인 관점에 있다 보니까 좀 늦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개인적인 개인적인 사례입니다. 그 왼쪽에서는 이제 조선에서 쓰는 물체입니다. 그래서 조선의 이제 충돌 시 이 구조물을 얼마만큼 안전하게 했을지 이제 시뮬레이션을 하는 과정이고요. 그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이 강제가 이제 성형을 할 때 특히 판재 같은 경우에 성형을 할 때 이 판재가 부서지지 않고 얼마나 성형을 할 수 있는지, 변형을 할 수 있는지, 그런 어떤 포밍 리미트를 분석하는 이제 시뮬레이션입니다. 이처럼 원래는 타 분야에서 쓰던 그 프랙처 시뮬레이션이 1994년 로스리지와 1995년 고베 지진이 발생 때 많은 구조물들이 사실 그 저희가 설계했었던 것보다 더 미처 연성 능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 파괴가 됐습니다. 연성 능력을 확보하지 못한 채 파괴될 경우에는 급작스러운 파괴 때문에 결국 인명의 피해까지 얄쓸 수 있는 위험한 파단 형태인데요. 이 이후로 이제 많은 연구자들이 균열에 대한 감지와 그리고 그 파괴 형상을 예측하는 모델이 필요하겠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제 관심을 갖기 시작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프랙처 모델에 가면 저희가 하면은 어떤 장점이 있는지를 한번 알 필요가 있는데요. 먼저 이제 기존의 시뮬레이션이 이제 왼쪽에 있는 화면입니다. 기존의 같은 경우에서는
직접적으로 보시면은 왼쪽과 오른쪽을 보시면은 그 왼쪽에는 파괴가 없습니다. 하지만 오른쪽에는 엘리멘트 요소가 자동으로 삭제가 되는데요. 이름으로써 이제 엔지니어가 직접적으로 파괴가 되는구나 안 되는가를 직관적으로 일단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시뮬레이션은 그 프랙처의 파괴 형태를 어떻게 추정했냐면 그 재료편에서 넣었던 그 최대 응력이라든지 파괴 시점에서의 그 변형률이라든지 이걸 단순 비교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물론 그 시뮬레이션 상에서 그 응력이 집중되는 부분에 이 부분에서 파괴가 일어나기 시작할 거라고 예상은 할 수 있으나 이 파괴가 언제 어떻게 얼마나 이 구조물의 내력에 영향을 줄지는 시뮬레이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단점을 있는 반면에 이 프랙처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재료 기반에서 일단 재료의 파괴 특성을 입력시켜 놓습니다. 이렇게 입력시켜 놓은 그 시뮬레이션은 이제 어떤 그 모델링 내의 그 요소가 어떤 인계치, 즉 파괴 인계치에 도달했을 때 자동으로 삭제함으로써 내력이 그 파괴에 따른 그 내력이 점차 감소됨까지, 즉 그 서프링까지 모사를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단 그 프랙처 시뮬레이션의 그 간단한 개요를 설명드리자면요. 첫 번째 일단 본 시험 같은 경우는 인장 시험편만 수행했는데요. 일단은 원래는 그 아무래도 구조물은 다양한 응력이 인장력뿐만 아니라 전단, 압축 다양한 응력을 받기 때문에 원래는 시편을 많은 시편이 필요합니다. 많은 다양한 응력을 받는 많은 시편으로부터 파괴 특성을 추출을 해야 되는데요. 이번 시험 같은 경우는 인장 시험편만으로 어떻게 간단한 시뮬레이션을 먼저 하는 걸 목표로 수행했습니다. 그래서 인장 시험편을 수행 후 1차 해석 모델링을 만듭니다. 그래서 1차 해석 모델과 그 이유는 그 실험에서는 그 파괴 특성을 저희가 응력 상태라든지 변형률 상태를 저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뮬레이션 도움을 1차적으로 받는데요. 시뮬레이션을 이제 실험과 모사할 수 있는 시뮬레이션 모델을 만들 후 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파괴 특성을 추출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출한 파괴 특성을 통해서 저희가 이때 인계치이기 때문에 너는 이때 파괴가 된다라는 것을 이제 모델에 입력을 하게 됩니다. 모델에 입력한 이 모델을 입력 후에 이제 저희가 입력한 모델의 검증성을 한번 받아야 하기 때문에 아까 이전에 수행했던 실험 결과와 그리고 저희가 만든 모델을 한번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랙처가 저희가 예상했던 지점에 정확하게 나는지 안 나는지 1차적 검증 후에 그다음에 2차적으로 이거를 한번 이제 구조 부재까지 적용이 가능한지 안 가능한지 이제 또 한 번의 검증성을 거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실상 구조물에서는 다양한 영역을 받기 때문에 많은 시편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시편을 A 같은 경우가 순수 인장을 받는 시험편, 그리고 B가 이제 순수 전단을 받는 시험편, 그리고 C가 인장과 전단 사이에 받는 시험편인데요. 이 외에도 다양한 형태를 만들어서 결국 그 시험편 내에 그 크리티컬한 부분에서 그 3축 응력이라든지 그 로드 앵글 파라미터를 다양한 이 파괴 특성을 얻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 시험편을 설계합니다.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왼쪽에 있는 그 그림과 같은 건데요. 여기서 이제 스트럭처리티 같은 경우는 3층 응력으로서 그 맨 처음에 설명드렸던 그 공극이 생겼을 때에 발생되는 주위의 응력 변화, 즉 그 정수압, 압력에 의해서 이제 공극이 확대가 되기 때문에 그 영향을 고려하는 요소이고요. 그 로드 앵글 파라미터 같은 경우는 이제 주 응력 상태의 그 각을 한다. 이 파라미터에서 하는 역할은 이게 그 트랙셔널티만 고려를 할 경우에는 인장 시험편에는 좀 유리하지만 전단을 잘 고려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드 앵글이 요거는 시어 스트레스의 응력을 받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알려주는 어떤 가이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요 두 가지를 활용해서 이제 3D 프랙처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디지털 이미지 컬렉션이라는 기술인데요. 이미지 프로세싱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사실 저희가 그 시험편에서 제일 중요하게 얻어야 할 부분이 프랙처가 균열이 개시가 되는 부분의 그 최종 변형률입니다. 근데 이 변형률을 기존에 있던 그 엑소텐소미터라든지 그 접촉식 센서를 설치할 경우에는 그 한계 범위를 넘어가거나 아니면은
균열이 시작되는 그 국부적인 위치에서의 그 파괴 변형률을 얻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주로 병행하는 기술이 이 디지털 이미지 컬렉션 방법인데요. 방법은 간단합니다. 저희가 보는 그 이미지 상에서 픽셀을 이제 잡조화시킵니다. 그리고 이 잡표화가 이제 변형이 생김으로써 이 잡표화가 바뀌었을 때 어떤 인터폴레이션 하는 방법을 통해서 이제 변형률로 이제 디스플레이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도 같은 방법을 수행해서 그 유한 요소 해석 결과가 그리고 저희가 그 DIC에서 얻었던 변형률을 비교해서 이게 1차적으로 저희가 얻은 파괴 변형률이 유효성 검증을 한번 거치게 됩니다. 그렇게 얻은 파괴 변형률과 파괴 변형률의 기타 특성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2차 혹은 3차 맵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제 그 이 라인에 어떤 하나의 인계치 라인입니다. 그래서 이 인계치 라인에 도달했을 시 균열이 시작하거나 이제 손상이 시작한다는 것을 저희가 그 모델에 그 명령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2차적으로 해석을 해서 이제 프랙처가 정확하게 나는지 저희가 원하는 결과가 나는지 한번 거치는 과정이고요. 최종으로 말씀드렸던 그 부재에 적용을 해서 과연 다양한 형태의 파괴 형태를 저희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그 모델의 효용성이 있는지에 대한 검증하는 절차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생각해 놓은 이 프랙처 모델을 어떻게 활용할까, 극대화시킬 수 있을까에 대한 아이디어인데요. 어떻게 보면 저희 구조 분야에서 최근 그 스마트 컨스트럭션에 대비해서 각광받고 있는 아이템 중에 하나가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입니다. 결국 저희 구조 분야에서는 이 구조물의 손상도를 평가하는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같은 기술을 생각했는데요. 일단 기술의 개요를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DIC 역할, 즉 그 파괴 특성을 필요한 데이터를 각종 센서를 구조물에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그 설치에서 나오는 그 리얼타임 데이터를 어떤 클라우드 컴퓨팅 플랫폼에 자동으로 업데이트 시키는 기술을 만들고 이 플랫폼과 그리고 저희가 그 설계 단계에서 만들었던 어떤 하나의 그 유한 요소 해석 모델과 그 인터랙션을 통해서 유한 요소 해석 모델이 그 실제 구조물의 그 환경을 유사할 수 있도록 최대한 조건 부여를 시킵니다. 그렇게 되면은 저희가 이 모델이 저희가 만들었던 그 프랙처 모델을 통해서 이 손상 지수를 이제 플랫폼에 자동으로 좀 더 정확하게 이제 업데이트 시킬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층 더 나아가서 요즘 그 스마트 컨설팅은 좀 각광받고 있는 기술인 그 VR, AR 그 포스트 프로세싱을 통해서 저희가 얻었던 그 데미지 손상도의 그 컴퓨터 맵을 이제 실제 물체에 익히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구조 안전 진단을 갈 때 엔지니어가 자기가 핸드폰 또는 노트북 등 그 모바일 기어를 통해서 저희가 만들었던 그 해석 결과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이 경우에는 이제 구조 진단을 할 때 어느 부분의 구조물을 더 세밀하게 검사를 해야 될지 어떤 하나의 인사이트를 그분들한테 줄 수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종국에는 시간과 비용을 좀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해서 만든 아이디어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조용현 교수님의 연구 발표를 잘 들었습니다. 이제 다음 발표자는 이제 충북대학교 건축학과에 계신 손동화 교수님 되겠습니다. 네, 뜨거운 박수로 이렇게. 네, 감사합니다. 네, 충북대학교 건축학과 손동화입니다. 먼저 이렇게 전문 연구자 교류회에 불러주시고 또 이렇게 전문 연구자분들을 만나 뵙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발표에 앞서서 간단하게 제 소개를 드리면요. 저는 2018년도 2월에 박사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 스마트홈에서 이제 근무를 하고 건축공간연구원을 지난 다음에 작년 9월에 충북대학교에 임명되었습니다. 전공은 스마트 건축과 디지털 건축을 전공을 하고 있고요. 현재 이제 진행 중인 과제는 이제 BIM 기반 표적 성능 스마트반 기술 기반 및 설계 또는 도시건축 외부 구성 요소 구축을 활용을 위한 딥러닝 모델 개발, 코로나 취약 건축도시 정보체계 구축에 관한 연구 등등 스마트 건축, 디지털 건축에 관련된 연구 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진행 중인 연구를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시켜드려야 할 마땅한데 아직 그 진행 중인 관계로 이제 완성도가 아직
충돌치 않은 관계로 오늘 발표는 박사 논문 주제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사 논문은 전통 도시가로 경관 구성의 데이터 마이닝 분석입니다. 네, 부제로 북촌 지역 한옥 인명과 가로 요소를 대상으로 되어 있고요. 그 제목에 전통과 한옥이란 말이 들었지만 사실 저는 한옥이나 역사 이론 전공은 아닙니다. 그런데 처음에 이제 지역성과 장소성에 대한 관심이 있어서 물리적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는 도시건축의 물리적 환경으로 구성되어 있는 요소에 장소성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거에 대한 질문에 의해서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인간이 이제 물리적 환경을 보고 지각 처리 과정을 모방해서 데이터 마이닝 방법론을 적용하고 또 그것들을 또 인간이 직접 또 검증하는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자, 먼저 연구의 배경을 말씀드리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국가 정체성을 확보하고자 노력이 많이 지속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국가의 경쟁력으로도 직결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 노력이 많이 있었고요. 네, 지역 정체성을 회복하게 되면 여러 가지 부차적으로 뭐 지역 애착이나 재생, 경제 안정 여러 가지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역적 회복을 위한 노력이 건축 도시 관점에서 먼저 이루어져 왔고요. 특히 한스타일 종합 육성 교육이라든지 고도 의미 찾기 등의 그런 사업들이 이루어져 왔으며 또 특히 전통 건축이나 건축 자산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전통 지역이라고 하면은 뭐 북촌 지역이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데요. 이게 우리나라 전체 전통 지역이라고 말할 수 없겠지만 도시형 한옥이라고 하는 그런 특징을 가진 전통 지역으로서 북촌을 설명드리면 70년대 들어서 난개발이 이제 너무 심하게 이어지다 보니까 한옥이 빠르게 이제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2000년대에 들어서 북촌 가꾸기 기본 계획이 이제 수립되면서 여러 가지 민간학의 노력이 이제 지속되어 왔고 2000년대에 들어서 한옥 571개 이제 없어졌다가 2000년 넘어서 이런 노력 때문에 529개 동의 한옥이 새로 이제 만들어집니다. 네, 현재로서는 이제 북촌 지역에는 지구 단위 계획으로 설정이 되어서 보다 세부적인 구역으로 한옥 등 전통 경관들이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북촌 지역에서 지구 단위 계획의 이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물론 여러 가지 노력들이 많이 성과로 나타내고 있지만 한옥 멸실을 저지하고 등록수를 증가하는 등 수치적으로는 긍정적 효과를 만들어내고 있지만 그런데 구역 안에서 아무래도 그 행위장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규범, 지침을 너무 우선적으로 준수하다 보니까 너무 똑같은 한옥이 만들어지는 그런 문제점이 등장했습니다. 또 다른 차원에서 지역성이 파괴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더 이런 문제점을 극복하고자 양식 재현을 위한 통제가 아니라 지역 기반의 자생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가로 단위 레벨에서 지역 특성을 도출할 필요가 있겠다는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전통 지역, 북촌과 같은 이런 지역에서 건축 행위가 이루어진다고 했을 때 건축가나 거예가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프로세스가 있을 수 있겠고요. 또 마을 지역 주민이라든지 마을 주민들이 마을 만들기라든지 경관 협정 같은 그 프로세스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 프로세스 모두 여러 가지 문제점인데요. 그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설계랑 협의 이전 단계에서 지역 특성을 직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게 이제 파악되지 않다 보니까 건축가가 지역성을 해석하는 과정에서 좀 자의적으로 해석하거나 또 건축 심의 과정에서도 심의 기준 자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좀 지역성을 좀 제대로 드러내기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또 지역 주민이 주체가 되어 설계하는 경우에도 아무래도 그 여러 가지 지역의 비물리적이고 물리적인 가치, 커뮤니티 결속 이런 부분의 장점은 있지만 그런 지역 주민의 참여나 의사결정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프로세스상에서 근본적으로 해결돼야 될 부분은 지역성이라는 부분, 이 모호하고 수성적인 개념들을 구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장소에 관련된 여러 가지 이론들을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물론 너무나 유명한 이론들이지만
장소를 형성하는 데는 물리적 환경과 인간의 활동, 사회적 의미가 복합적으로 관계하면서 형성이 되고요. 또 이제 기호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물리적 요소가 기표로 적용하고 인간의 활동이나 사회적 의미들이 이제 기호로 적용한다고 했을 때 이런 장소와 같은 것 기호가 이제 설명될 수 있겠고요. 또 캐비닛 같은 경우는 장소의 개성을 말할 때 장소와 장소의 차이점을 말하면서 그 차이점이 나타날 때 장소의 개성이 나타난다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리적 환경이라고 하는 부분이 인간이 만들어낸 인공적인 건축 도시 환경이라고 했을 때 그 물리적 환경에 대해서 인간이 정신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있을 때 이제 경관이라고 이제 말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관계도를 이제 그려봤을 때 결국에는 이제 장소의 그런 물리적 환경 구분할 수 있는 그런 차이점을 인간이 느꼈을 때 장소성, 그 지역의 장소를 우리가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시지각적인 관련된 이론도 이제 검토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 인간이 사물을 보고 지각하는 처리 과정이 두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하향 처리 과정, 상향 처리 과정 이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하향 처리 지각이라고 한다면 그 기존에 인간이 알고 있는 선 지식에 의존해서 지각되는 방법, 뭐 대표적으로 게슈탈트 심리학에서 의사성의 법칙, 조연소성의 법칙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고요. 상향 처리 지각이라고 한다면 여러 가지 세부적인 요소들을 조합해서 하나의 형태나 사물로 인식하는 그런 과정이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두 가지 방식이 서로 이렇게 복합적으로 적용해서 인식을 한다고 이제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방식을 모두 이제 고려해서 건축 도시 경관을 이제 지각하겠다라는 관점을 이제 자세를 취하게 됐고요.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하향 처리 방식과 상향 처리 방식에 해당되는 접근 방식을 데이터 마이닝 방식으로 적용하면 어떨까라고 생각했습니다. 하향 처리 방식은 유형 분류로 한번 대처를 한번 해보고자 했고요. 상향 처리 방식은 여러 가지 요소의 조합으로 할 수 있는 마이닝 방식을 한번 고민해봤습니다. 이런 하향 처리, 상향 처리 방식이 나왔는데 좀 쉽게 설명드리면 여러분이 이제 중학교 때 고등학교로 이제 진학했습니다. 한 반에 정말 그 학우들이 정말 모르는 학우들이 있는데 그 학우들을 인식하는 과정을 생각해 보면 비슷한 사람들끼리 친구들끼리 이제 유형을 그룹핑하고 그 그룹핑 안에서 이 친구와 이 친구는 다르다라고 이제 구분하는 과정이 필요할 건데요. 비슷한 유형끼리 키가 큰 학우들끼리 A 친구와 B 친구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A 친구는 코가 좀 이상하네라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사물을 식별하는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프로세스를 인간의 시지각, 지각 처리 과정에 이제 데이터 마이닝으로서 적용해서 건축 도시의 그런 환경들을 다루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른쪽 밑에 있는 이미지를 보시면 합당 방식, 보통 방식 해가지고 유형 분류로 대표될 수 있는 SOM이라고 하는 군집 분석 방법이 도입이 됐고 상향식 방식은 러프 집합이라고 하는 데이터 마이닝 방식이 이제 적용되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거를 인간이 검증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연구의 목적은 그래서 이제 북촌 지역 전통가로 경과 명락의 정략적 파악과 검증입니다. 크게 이제 형태 요소의 분류, 건축 도시의 형태 요소들을 이제 분류하고 그리고 추출하는 데이터의 마이닝으로 추출하고 마지막으로 인간이 평가하는 이 세 가지 단계로 진행되고요. 다음 페이지. 지역의 범위는 북촌 지역입니다. 북촌 지역의 지역성을 논하기에는 물론 이제 한옥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이제 현재 북촌의 지역성을 말할 때는 뭐 물론 현대적 건축도 그 지역성을 형성하는 요인으로 말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이제 저는 이제 A등급 한옥만 대상으로 했습니다. 그 한옥 전수사를 통해서 한옥의 등급을 매겨지는데요. 저는 그 보존 상태가 양호한 A등급 한옥으로만 했고요. 그 이유가 전통성이라고 하는 그 핵심적인 코어 요소만 다루기 위해서 이제 A등급으로 선정을 했고 그 A등급 한옥은 481개의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옥을 다룰 때 그 한옥에서 고정되는 요소와 그리고 이제 가변적으로 바뀌는 요소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서 뭐 시레브, 기단부, 축부 이런 것들을 세부적으로 좀 분류를 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분류하는 과정에서 일본의 전통 가옥인 마치야라고 하는 인명과 그리고 우리 도시형 한옥에서의
전통 가로 경관의 차이를 한번 고민해봤는데 일본과 한옥은 대체로 굉장히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회장형 형태의 평면을 가지고 있는 마치야, 일본 같은 경우는 인면의 그 조합이 굉장히 단순한 반면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옥의 좌양이라든지 배치 그런 지붕 형태의 조합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형태의 인면의 그런 경관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이 있겠고요. 그거를 구현하기 위해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채 형식, 배치 형식, 그러한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로의 면한 평면 형태, 좌양 이런 것들이 각각 선택돼서 조합이 되었을 때 지금 현재 북촌의 가로 경관을 구현할 수 있도록 이제 분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대문의 종류와 그리고 대문의 유무, 네. 도로에 면한 건축 인면의 폭, 그리고 인면소가 도로의 거리 등등등 건물의 진입부, 인면의 변화, 그리고 청어 종류, 대지 단차, 경사의 유무, 그리고 대지와 가로 레벨 차, 그리고 기둥 돌출 유무, 외벽 하부의 그런 종류, 이런 것들도 조합을 해서 했고요. 지붕의 종류, 네, 그리고 처마 색조, 처마 종류, 처마 돌출 길이, 가로 요소, 그리고 담장이라든지 담장 형태 이런 것들을 복합적으로 분류를 했을 때 26개의 형태 요소 항목과 133개의 세부 형태 요소로 이제 분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제 말씀드렸던 A등급 한옥 481개에 대해서 이 분류 기준에 적용시켜서 DB를 만들었고, 그래서 이제 이 DB에 대해서 유형 분석을 했습니다. SOM이라고 하는 신경망 기반의 이제 군집 분석 방법론인데요. 이거는 다른 군집 분석과 다른 점이 있다면 기존의 그런 세부 변수에 대한 위기가 보존되어 있어서 전체적으로 U 매트릭스라고 하는 그 군집 유형의 그런 기여도라든지 형태 요소의 상관관계를 이제 알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가지 유형으로 크게 분류가 되고요. C1이라고 하는 유형 안에서 그 면적은 그 사례 개수와 이제 비례한다고 이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를 추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미지의 빨간 점유 면적과 그 위치에 따라서도 그 각각의 형태 요소의 비교 상관관계를 알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이 C1에 전반적으로 분포되어 있다면 C1에 그런 기여하는 강력하게 기여하는 형태 요소다라고 이제 파악할 수 있는 점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군집 결과를 말씀드리면 네 가지가 나왔는데요. 그래서 네 가지 유형 중에서 디귿자 평면 담이 없는 형태라든지 이렇게 디귿자 평면에서 인면 전체를 감싸는 담 이런 형식으로 이제 구분이 되었고요. 네, 그리고 이제 클러스터 1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네 가지 정도의 유형 안에서 각각의 어떤 형태 요소가 클러스터 1의 기여도가 높은지 또 이제 파악할 수 있고 그 형태 요소의 관계 예를 들어서 기역자 평면이라든지 좌양이 이제 장변이 남측에 열려 있는 거에 관계성이 굉장히 높다라든지 이런 관계성들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형들을 북촌의 한옥에 한번 뿌려봤더니 자세히 들어봤더니 가로별로 동일한 유형들이 연속되어 있는 경향을 알 수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똑같은 유형 안에서 클러스터 1, 2, 3, 4 안에서 또 가로별로 또 차이점이 없을까? 큰 범위 안에서 유형을 분류했는데 그 안에서 이제 가로별로 나타나는 고유의 특징들을 이제 분석하기 위해서 러프 집합이라는 방법론을 적용해 봤습니다. 네. 러프 집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보시면 상향식 분석 방법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예를 들어서 북촌로 11길과 개동길과 비교했을 때 북촌로에만 나타나는 그 조합의 특징들을 이제 추출해주는 방법입니다. 옆에 그 가운데 표를 보시면 CI7하고 있는데요. 전체 사례 중에서 절반 정도가 이런 조합들이 나타난다라고 0.5 정도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을 보시면 그 조합들을 파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이런 조합의 그 패턴에 따라서 중심형 코라든지 연성형 코 이런 것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형태 요소의 조합 추출 결과에 따라서 당연히 길마다 클러스터마다 거기 또 이제 여러 가지 길마다의 특징들을 이제 분석할 수 있는데요. 너무 결과물이 많기 때문에 대표적으로 설명드리면 개동 4개를 대표로 해서 설명드리면 클러스터 1 같은 경우는 좌양이 디귿자 평면이고 도로 폭이 3-4m이고 대문이 평대문이고 이런 특징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이제 결과물로 이제 파악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인각의 지각 처리 과정을 모방했던 데이터 만행 기법들이 과연 실제로도 인간이 봤을 때 적합한지
또는 이제 조화로운 올바른 결과물인지 검증이 이제 필요했고요. 북촌로 11개를 대상으로 실제 시뮬레이션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북촌로 11길 같은 경우는 클러스터 1이 양쪽에 이렇게 위치한 그런 사이트가 있고요. 연속으로 3개가 위치한 한옥에 위치한 사이트가 있고, 클러스터 2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연속으로 위치한 부분이 있고, 클러스터 3 같은 경우는 가운데 실제로는 클러스터 1이 위치한 경우이지만 가운데에 제가 추출했던 데이터를 가지고 실제로 인면을 만들어 봐서 각각에 이제 적용시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양쪽에 클러스터 1이 위치하고 똑같은 유형과 해당 가로의 형태 요소가 반영된 것과 다른 유형이지만 해당 가로의 형태 요소나 또는 전혀 다른 유형과 형태 요소가 반영된 경우들을 각각 이렇게 대입시켜 봐서 사람이 이제 시뮬레이션 상에서 이 주변과 조화로운지 안 조화로운지를 한번 판단해 보는 그런 시뮬레이션 했고요. 실제로 이 데이터베이스 기반해서 이렇게 북촌로 11개를 만들어 봤습니다. 물론 실제로 모든 건축물이 정확하게 측정이 돼서 된 건 아니고요. 보호와 그 기준과 간격들이 어느 정도 표준화되어서 단순히 이런 패턴의 규칙들에 의해서만 반영이 되었을 때 사람의 평가에 지장을 안 주는 그런 외제 변수 같은 것들을 나무나 뭐 식재 이런 것들은 다 배제하고 시뮬레이션의 이미지를 만들었고, 그래서 각 사이트에 10장의 이미지를 다 이렇게 녹음해서 평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C1부터 C3까지 30장의 이미지를 가지고 네, 실제로 가상 공간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조화로운지 안 조화로운지를 평가하게 했고, 그 결과를 그 전 페이지입니다. 네, 그 결과를 봤더니 양쪽에 동일한 그런 유형이 있을 때 당연히 이제 동일한 그 유형의 그런 결과물과 또 해당 가로의 형태에서 조합이 반영됐을 때 가장 높은 조화율을 보였고요. 그 다음 순으로 동일한 유형이지만 해당 가로가 아닌 조합이 됐을 때, 그 다음에는 유형이 아니지만 또 해당 가로의 조합이 됐을 때, 이런 순으로 조화의 판단이 이제 조화롭다라고 하는 판단 결과가 나와서 어느 정도 그 데이터 마이닝, 인간의 지각 처리 방식을 모방한 데이터 마이닝 방식이 좀 유효했다라고 이제 결론을 얻었고요. 네. 결론적으로 이제 이런 결과를 통해서 지역성 또는 추상적인 그런 장소성에 대한 부분들을 물론 물리적인 요소에 한정되긴 하지만 지역 특성을 인간이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형태로 도출했다는 점에 이제 의의가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여러 가지 활용 방안이 있습니다. 뭐 가로 단위에서 지역 특성을 고려할 수 있는 최소 규칙으로 활용되고, 이걸 활용해서 건축과의 그런 창의성이 이제 개입된 다양한 패턴의 이제 인면을 만들 수 있다라고 이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최소한의 규칙을 준수했기 때문에 지역성은 살아있는 거고요. 그래서 똑같은 한옥이 이제 만들어질 수 있는 부분을 막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뭐 기대 효과 이렇게 나와 있고요. 박사 논문 발표는 뭐 여기까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손동환 교수님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질문 사항이나 뭐 이런 궁금하신 점 뭐 이런 게 있으신가요? 혹시 온라인에서 참석하신 분들 뭐 어떤 게 있으신가요? 네, 손동아 교수님께서 이제 처음에 이제 스마트 건축 이런 쪽을 이제 분야라고 소개해 주셨는데 스마트 건축하면서 이렇게 또 연구 대상은 전통 가옥 이런 거 보니까 되게 조화가 굉장히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이제 저도 이제 이 분야는 솔직히 잘 모르지만 궁금한 점이 있어서 그냥 질문 한 가지 드리자면 짧게, 예. 이제 아무래도 한옥 그런 게 좀 많이 활성화가 되고 있긴 한데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너무 아파트에 익숙해져서 한옥이 약간 불편하지 않나 이런 인식도 있는 것 같은데, 이제 한옥이 예전부터 있어 왔지만 시대적으로 이제 뭔가 계속 변하는 것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나 이제 뭔가 좀 사람이 이제 우리가 현대인들이 좀 한옥에 좀 살기 쉽게 이렇게 뭔가 되면서 뭔가 그런 걸 요구가 있으면서 형태 요소가 혹시 바뀌는 그런 것도 영향이 좀 있나요? 예, 예, 뭐 이거 뭐든지, 예, 예. 경관에서 드러나는 형태 요소만을 가지고 논하기에는 조금 사실 그렇게 분류가
쉽지는 않은 것 같고요. 다만 이제 한옥에서도 여러 가지 분류가 있는데 저는 한옥 전문가는 아닙니다. 데이터 마이닝으로서 이제 하는 거라서 좀 답변 드리기가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지만은 좀 전통 양식의 충실도라든지 뭐 현대적 편의성 이거의 부분에 따라서 현대 한옥, 뭐 전통 한옥, 뭐 나아가서는 뭐 한옥풍 건축 약간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긴 합니다. 근데 경관에 나타나는 형태 요소만을 가지고 좀 현대적으로 갔을 때 좀 경관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사실 잘 그렇게 없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그러면 저희 이제 다음 발표자 모시겠습니다. 이분도 이제 지금 모실 분은 대구공업대 이제 건축과에 계신 강경화 교수님 되시고요. 예, 뜨거운 박수로 이렇게 모시겠습니다. 참고로 강경화 교수님은 저번 학술대 때 발표를 한번 해주셨는데 이번에도 자발적으로 이렇게 와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2021년 대한건축학회 젊은 연구자 교류회를 통해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 적용 전략별 설계 요소에 대한 중요도 분석을 발표하게 된 대구공업대 건축과 교수 강경화입니다. 네. 이번 우리 위원장님이 소개를 해주셨는데 저는 자발적이었습니다. 먼저 이유는 사실은 춘계 때 학회 활동을 안 하다가 사실 올해부터 제가 하기 시작하면서 춘계 때 준비했던 그 결과의 후작이 결과가 여름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 번쯤 이야기를 전해드리고 네, 이 논문에 대해서 조금 더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네, 발전할 수 있을까라는 계기를 좀 마련해 보고자 네, 시간 내서 왔습니다. 반겨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같은 감사의 말씀인데요. 이번 발표를 시작하기 전에 춘계 발표에 이어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 연구에 관심 가져주시고 추계 발표에서 자리를 빛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학회 및 청년미래위원회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춘계 학술 발표의 본 세션에서는 대구광역시 범죄예방 환경설계에 적용한 시범사업지 5곳을 사례로 지정하여 범죄예방 환경설계 환경시설물 디자인 요소를 건축 재료적 관점에서 요소를 분석한 연구 진행 결과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이후 본 연구를 확장하여 중앙부처 및 지자체에서 수립된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분석하여 적용 전략별 세부 실행 요소를 추출하였고요. 이 요소들을 유형화하여 분야별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중요도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본 연구는 보시는 목차의 순서대로 진행하였으며 서론을 시작으로 이론적 고찰,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 적용 전략별 세부 실행 요소 도출,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 적용 전략별 세부 실행 요소의 중요도 산출, 결론을 끝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장 서론입니다. 연구의 배경 및 목적으로는 환경 변화에 따른 범죄 예방의 방안으로 범죄를 줄이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 디자인에 대한 조례가 제정되어 확산되어짐에 따라 국내에서 또한 지자체별 시범 사업을 통해 범죄 예방을 위한 환경 디자인 개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범죄로부터 사회생활 환경을 안전하게 유지하며 시민들의 질적, 삶의 영위를 높일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모색하고 이를 실행하는 방법 중 하나가 바로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 이하 세테드라 할 수 있습니다. 국내에서의 세테드 활성화는 2004년 경찰청에서 추진 계획을 시작으로 국토교통부, 행정자치부, LH, 사업통상자원부, 여성가족부 등의 정부기관과 2010년 이후 서울시를 시작으로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세테드에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여 활발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이와 관련된 연구 및 시범 사업의 확산으로 지자체의 담당 부서가 분리되며 사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테드로 적용한 범죄 예방에 대한 환경 디자인의 세부 실행 요소들은 단순한 기계적 장치를 설치하거나 시각적인 디자인으로만 국한되어져 있는 게 현실이었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수립하고 제정되어 있는 세테드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추출된 세테드 세부 실행 요소들의 유형화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세테드 적용 전략에 맞게 매칭을 진행한 후 AHP 분석, 쌍대 분석을 통해 전략별 세부 실행 요소들의 상대적 중요도인 가중치를 도출하였습니다. AHP 분석 결과 요소들의 중요도를 제시함으로써 세테드 관련 사업에 대한 효율성 제고에 참고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연구의 범위 및 방법입니다. 본 연구는 세테드 이론 고찰을 통해 선행 연구 검토 및 동향 검토를 하여 정부 부처 및 주요 지자체의 세테드 가이드라인을 분석하였으며 세테드 6가지 적용 전략을 파악하고 이를 적용한 세부 실행 요소를 추출하였습니다. 추출된 세부 실행 요소는 42가지로 정리되었으며 세부 실행 요소의 유형화를 위해 분야별 전문가 집단의 매칭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상대적 중요도를 도출하기 위해 유형화된 세테드 적용 전략별 세부 실행 요소들을 6개의 대분류와 20개의 중분류로 설문 모형을 설계하여 AHP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2장 이론적 고찰입니다. 먼저 세테드는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이라는 뜻의 기본 개념 3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감시, 접근 통제, 공동체 강화입니다. 선행 연구 검토는 국내 연구를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으며 대부분의 세테드 효과 분석과 계획 요소나 설계 요소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기에 본 연구에서는 분야별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세부 실행 요소를 매칭시켜 중요도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3장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 적용 전략별 세부 실행 요소 도출에서 국내 세테드 가이드라인의 분석입니다. 본 연구에서는 가장 먼저 개발된 2005년 경찰청의 환경 설계를 통한 범죄 예방 방안, 2007년 범죄 예방을 위한 설계 지침, 2011년 LH의 범죄 예방 기법 설계 적용 사례집, 2013년 서울시 및 부산시의 범죄 예방 환경 설계 가이드라인, 2014년 국토교통부 건축물의 범죄 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동해년 국토교통부 법무부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의 실무자를 위한 범죄 예방 환경 설계 가이드북, 2019년 대구광역시 범죄 예방 도시 디자인 기본계획을 분석하였습니다. 가이드라인 분석 결과 보시는 바와 같이 세테드 6가지 전략은 정부 부처 및 지자체의 가이드라인이 통일되기보다는 각 가이드라인의 특성에 맞게 상이하게 개발되어져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연구는 개발된 가이드라인 중 집대성되어졌다고 판단되는 대구시의 범죄 예방 도시 디자인 기본계획의 세테드 기본 원리에 따른 세부 실행 전략을 정리하여 42가지의 세부 실행 요소를 추출하였습니다. 앞에서 가이드라인을 분석하여 추출된 42가지 세부 실행 요소를 세테드를 인지하고 있고 사업에 참여했던 교수자, 공무원, 실무자를 분야별 전문가로 나누어 6가지 적용 전략과 매칭시키는 설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설문의 개요는 보시는 표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칭 설문 결과 다음 표와 같고 잘 보이시지는 않으시겠지만 42가지나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한정된 공간에 넣다 보니까 좀 잘 안 보이는데 이제 색으로 제가 이제 표현을 좀 해봤습니다. 색이 입혀진 부분들이 빈도수에 따라 6가지 적용 전략에 해당하는 세부 실행 요소들의 결과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장의 표로 정리된 결과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보시는 그래프와 같고 적용 전략 6가지를 보시면 아래쪽에 이제 작게 쓰여져 있는데 감시 강화, 접근 통제, 영역성 강화, 명령성 강화, 활용성 증대, 유지 관리 총 6가지로 나눌 수 있고 맨 위에 브러쉬 리무버를 보시면은 이 요소 같은 경우는 초록색으로 지금 띠가 가장 많이 보이고 계시는데요. 이 초록색 띠가 유지관리입니다. 유지관리가 가장 많은 매칭수를 나타냈고 맨 아래 보시면 CCTV를 배치를 해놨는데요. 제가 CCTV 같은 경우는 많은 설문자들이 보라색으로 표현된 감시 강화 전략을 매칭하였습니다. 42가지 세부 실행 요소들을 보시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요소별 분석을 마쳤으며 요소의 수가 많다 보니까 일부만 지금 발표 자료에 넣어서 이런 식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는 걸 나타냈습니다.
4장 범죄 예방 환경 디자인 적용 전략별 세부 실행 요소의 중요도 산출입니다. 먼저 AHP 설문조사를 개요를 보시면 6가지 적용 전략을 1대1로 비교된 설문을 통해 매우 중요부터 중요, 보통, 중요하지 않음, 전혀 중요하지 않음으로 나누어 선택하도록 하였습니다. 6가지 적용 전략의 AHP 설문 사항으로는 앞장에 6가지 적용 전략의 세부 실행 요소들을 매칭 빈도수에 따라 아까 잘 보이시진 않으셨겠지만 색으로 입혀가지고 제가 정리했던 표에 보시면은 그 각 6가지의 적용 전략별로 3가지씩을 제가 세부 실행 요소를 도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매칭 빈도수에 따라 3가지씩을 도출을 하였는데 이제 본 장에서는 AHP 설문을 진행하여 영역성 강화 및 명령성 강화 같은 경우는 동일 요소가 동일 매칭수 결과값이 나와가지고 이 2가지의 전략만 4가지 세부 실행을 넣어서 설문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각 적용 전략별 도출된 세부 실행 요소를 보시면 감시 강화 같은 경우는 CCTV, 사각지대 제거, 상점을 이용한 감시, 접근 통제는 침입 방지 시설 설치, 비상벨, 치안센터, 영역성 강화는 안전마을 상징물, 안전마을 사인물, 공공디자인 개선, 안내판 설치, 명료성 강화는 사물인식이 쉽도록 배치계획, 전신주 위치 정보, 안내판 설치, 보안 등. 활용성 증대는 동네 커뮤니티 강화, 다양한 시설 설치를 통한 외부 공간 활동 유도, 주민 활성화 시설 및 장소 조성. 유지관리는 벽면 노후, 숲을 제거, 주거환경 개선이 추출되어 설문을 진행하였습니다. 설문 결과의 편의를 위해 각 세부 실행 요소들을 A1에서 F3로 지금 표현해서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본 슬라이드부터는 중요도 분석에 대한 산출물입니다. 먼저 6가지 적용 전략의 분야별 전문가의 결과를 보시면 전체 정리된 분야별 전문가의 결과부터 전체 정리된 표순으로 보시도록 할 거고요. 먼저 교수자 분야는 활용성 증대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반면 공무원 및 실무자는 감시 강화를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설문에 참여한 전체 분야의 AHP 분석 결과는 교수자 분야의 높은 중요도 값으로 인해서인지 전체 값은 활용성 증대 전략이 가장 중요하다고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적용 전략에 대한 결과를 표로 정리하여 그래프화해 보았습니다. 공무원 분야 및 실무자 분야는 각 전략들이 큰 차이가 없는 값에서 결과치가 나온 반면 교수자 분야는 활용성 증대 전략이 다른 전략들에 비해 크게 차이를 보이며 중요도를 강조하였습니다. 다음은 42가지의 세부 실행 요소의 중요도 분석을 위한 설문 모형도입니다. 앞장의 설문 모형들을 통해 보시는 바와 같이 AHP 설문지를 작성하여 적용 전략별 설문과 동일하게 설문을 진행하였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감시 강화, 영역성, 접근 통제, 영역성 강화, 명료성 강화, 활용성 증대, 유지 관리 이렇게 모든 세부 실행 요소들을 1대1 배치를 해가지고 설문을 진행하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부 실행 요소의 중요도 설문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적용 전략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감시 강화를 보면 교수자와 실무자는 사각지대 제거를, 공무원은 CCTV 요소를 가장 중요하다고 선택하였고 전체 결과 사각지대 제거가 감시 강화 전략에서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정리되었습니다. 접근 통제는 교수자, 실무자는 치안센터, 공무원은 침입 방지 시설 설치라고 선택하여 전체 결과 치안센터로 나타났습니다. 영역성 강화는 보시는 바와 같이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공공 디자인 개선을 선택하여 전체 결과도 동일하게 나타났습니다. 명령성 강화에서는 교수자와 실무자는 사물인식이 쉽도록 배치 계획을, 공무원은 보안 등을 선택하여 전체의 사물인식이 쉽도록 배치 계획 요소가 중요하다고 조사되었습니다. 활용성 증대에서는 분야별 전문가 모두 동네 커뮤니티 강화 요소를 중요하다고 생각하였고
유지관리 또한 모든 분야에서 주거 환경 개선 요소를 가장 중요하다고 선택하였습니다. 6가지 적용 전략별 세부 실행 요소의 중요도 분석의 전체 표와 그래프를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하였으며 개별 결과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감시 강화, 접근 통제, 명료성 강화 전략을 제외한 나머지 전략 요소들은 분야별 차이가 미비하게 나타났습니다. 5장 결론입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에서 수립하고 제정되어 있는 세테드 가이드라인을 근거로 세테드 기본 원리의 6가지 적용 전략에 대한 42가지 세부 실행 요소들을 추출하였습니다. 적용 전략에 대한 세부 실행 요소들의 매칭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고, 이를 통해 유형화된 세부 실행 요소들을 6가지 적용 전략별 빈도수에 따라 3가지씩으로 도출하였습니다. 이 중 빈도수가 같은 요소 전략 2개는 AHP 분석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세부 실행 요소 1가지씩을 추가하여 총 20가지 세부 실행 요소들의 AHP 분석으로 가중치를 산출하여 중요도를 파악하였습니다. 분석 결과 사업의 주체에 있어 서로 다른 경험에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단되어지는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분야별 전문가의 경험적 인식의 차이로 파악될 수 있었으며, 이 점은 앞으로 세테드 사업에 있어 서로의 관점의 차이를 줄일 수 있도록 관리자와 시행자가 전략적 협의를 이끌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연구의 한계는 제한된 지역과 표본으로 진행되어져 일반화의 한계의 진행에 따라 앞으로 전국 단위의 분야별 전문가 집단의 분석이 이루어진다면 좀 더 객관화된 결론을 이끌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 연구의 결과를 통해 앞으로 국내에서 계획되어지고 실행되어지는 세테드 관련 사업에 참여하는 교수자, 공무원, 건축 실무자와 같은 분야별 전문가들의 의사결정에 활용하고 세부 실행 요소의 다양한 적용성에 대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기를 바라며, 세테드 사업의 계획 요소 적용에 대한 효과 분석을 한 기존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는 정부 부처 및 지자체에서 개발된 가이드라인을 집대성하였으며, 세테드 기본 원리인 6가지 적용 전략별 세부 실행 요소 42가지를 추출하여 중요도를 제시함으로써 앞으로 진행될 세테드 관련 사업의 적용성 측면에서 의미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여기서 질문 한번 받아볼까요? 네, 혹시 아니 불편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제 연구가 많이 미진한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한계도 있었고 너무 사실 흥미로운 분야였고 제가 재미있어서 정말 많이 달려 들어가지고 했던 부분이었는데 나중에 이렇게 하고 이렇게 결과치를 말씀드리면서 또 준비를 하다 보니까 많이 미진했구나라는 생각을 좀 반성하는 시간도 갖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불편한 사항들이 있었을 수 있는데 혹시라도 궁금하시거나 앞으로 뭐 조금 더 이걸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발전시킬 수 있는 뭐 그러한 내용들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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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계 요소를 이제 설문조사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굉장히 일반적인 범위에서 말씀해 주셨고, 그런데 저는 이제 잘 모르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일반적인 것보다는 만약에 학원 건물, 학교, 네. 굉장히 이제 요새 범죄가 많잖아요. 네. 아니면 공동주택, 아니면 노후 도심 이런 데별로 하면 그게 오늘 말씀하신 게 다 중요성이 굉장히 달라질 것 같거든요. 네. 제 그런 데 대한 앞으로의 연구 계획이 있으신지 필요할 것 같아서요. 네. 예. 사실은 이 연구를 어떤 포인트에서 시작을 했냐면요. 사실은 제가 범죄 예방을 조사하다 보니까 너무 국한적으로 인터뷰를 하시는 분들, 전문가 집단들이 CCTV나 뭐 담장에 색칠을 살짝 해가지고 범죄 예방 우리 환경설계 했다 이러시더라고요. 네, 그건 아니라고 봤습니다, 저는. 그래서 저는 사실은 아까
봄에도 말씀드렸는데 건축 재료적 텍스처에 대한 관련한 범죄 예방으로 포커스를 맞추고 연구는 시작을 했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왜 CCTV와 페인트적인 부분에서만 색채 디자인으로만 범죄 예방을 국한시키냐 그러지 말고 그냥 예를 들자면 벽돌 쌓기를 방법만 바꿔도 분명한 자연적 감시가 되면서 범죄 예방에 효과가 분명히 있을 건데 계속 비상벨만 설치하고 있고 근데 사실은 사용도가 많지 않더라고요. 조사를 해보니까 적더라고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거면 조금 더 활용성이 높은 제가 사실 추구하는 거는 활용성 증대 전략이 조금 업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네, 연구의 시작은 되었고요. 앞으로도 사실은 그 연구는 계속 하고 싶습니다. 활용성 증대 전략을 좀 강조해가지고 이 텍스처에 관련한 재료, 건축 재료에서 텍스처 이 재료 디자인 부분으로 네, 범죄 예방 효과를 좀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연구로 진행을 앞으로 해보고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강경화 교수님의 좋은 발표와 진행까지 감사합니다. 예, 저희 이제 마지막 발표자가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랫동안 기다리셨고요. 숭실대학교 건축학부에 계시고 이제 송수관 교수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송수관 교수님께서는 지금 줌으로 실시간으로 발표를 이렇게 해주실 예정이고요. 이 교수님께서도 저번 저희 충계 때 이렇게 발표를 해주시고 이번에도 또 발표를 해주십니다. 제가 너무 혹사시키는 게 아닌가 걱정이 좀 들긴 한데 아무튼 너무 감사하고요. 이제 준비되셨으면 이렇게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숭실대학교 건축학부 정수광이라고 합니다. 먼저 온라인으로 인사드리게 돼서 너무 송구스럽고 직접 인사드리지 못해서 조금 아쉽습니다. 마지막 발표인데 최대한 시간에 맞춰서 잘 중요한 것만 핵심만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어서 이번에도 발표를 하게 됐는데 지난번에는 이제 미세먼지와 상대 습도에 대한 그런 내용을 가지고 주제로 발표를 했는데요. 이번에는 디자인 빌더를 활용한 추결제 적용 건축물 에너지 성능 평가 사례 분석에 대한 내용으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이제 소개를 드렸지만 또 오늘 처음 뵙는 분도 계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제 소개를 드리면 저는 이제 숭실대학교에서 박사까지 나왔고 펜스테이트에서 포스닥 연구원을 했었고 연구 분야로는 이제 친환경 건축 재료라든지 에너지 성능 평가, 그다음에 곰팡이 관련된 건축물 습열 환경 평가, 그리고 패시브하우스 요소 기술, 그리고 이제 실내 공기질 및 미세먼지에 대한 그런 연구를 지금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연구 배경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 그림은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제로에너지 건축이 이제 단계적으로 의무화를 위한 로드맵을 발표를 했었고 작년이죠. 2020년부터는 이제 에너지 60% 감축을 위해서 공공 건축물에서의 그런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시켰는데요. 이제 2025년부터는 이제 민간 건축물까지 의무화로 확대되어가는 이 시점에 어쨌든 중요한 거는 건물에서의 에너지 저감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로 부각이 되고 있고 정책적으로도 제로 에너지 건축물을 이제 설치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에너지를 건축물에서 줄이는 것이 중요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건축물에서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는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이 있겠죠. 고단열이라든지 고성능 창호, 열회수 환기 시스템과 같은 그러한 기술들이 있는데 이러한 기술들은 우리는 흔히 말해서 패시브적인 기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패시브 기술이라는 것은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에너지를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런 기술을 말하는데요. 여기에 최근 추결과 관련된 이제 시스템을 적용함으로써 패시브적으로 에너지를 저감시킬 수 있는 그러한 기술들이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패시브적인 기술로서 추결 시스템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PCM 추결 기술은 이러한 이제 액티브적인 온도 조절 시스템이 없이 실내 온도를
자발적으로 조절이 가능하고 더불어서 쾌적한 주거 환경을 제공한다라는 점에서 이 상변화 물질을 작용하는 것이 건축물의 에너지를 저감시킴과 동시에 건축물의 쾌적성을 향상시키는 데 도움이 되고 있다는 연구가 최근에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결제라고 하면 여러분들께서 조금 처음 들으시는 분들도 있겠고 이제 많이 이슈가 돼서 많이 알고들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양초와 같은 거라서 심지에 그 양초 물이 생기잖아요. 불을 붙였을 때. 그러면은 그 물이 생긴다라는 것은 주변의 열을 저장함으로 인해서 얘가 액체 그리고 고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열 에너지를 방출 및 흡수를 하는 그런 소재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런 PCM의 시장이 예전부터 이제 시장은 있었지만 그렇게 커지진 못했는데, 최근에 이제 그런 PCM을 적용하는 연구가 많이 활성화되고 있고 시제품으로 이제 돼서 많이 판매가 되고 있어서 이런 PCM의 판매량 자체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PCM 시장 규모도 커지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건축 분야에서 이제 PCM 적용이 가장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PCM을 활용한 그런 연구라든지 그 다음에 제로에너지 건축물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PCM을 많이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디자인 빌더를 활용한 PCM 적용 연구 사례로서 제가 3가지 연구를 가지고 왔는데요. 첫 번째 연구는 이제 매크로 팩트 PCM이라고 해서 다음과 같이 플라스틱 재질로 된 컨테이너에 PCM을 넣게 되고 이것을 벽체에 적용하고 이제 리모델링 후에 학교 건물의 벽체에 이런 그 매크로 팩트 PCM을 적용함으로써 그에 따른 건물의 에너지 저감량을 평가하는 연구가 있고요. 두 번째 연구로는 이제 목조 주택의 추결 모르타르라고 해서 그 PCM을 탄소 기반의 재료에 함침을 시키고 나서 얘를 일정한 사이즈로 만들게 되면 이런 PCM 골재라고 하는데요. 그 골재를 모르타르에 넣어서 양생 과정에서 함께 경화시켜서 만든 추결 모르타르라는 것을 표준 목조 주택에 적용을 해서 그에 따른 에너지 저감량을 평가하는 연구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연구로는 이제 제가 수행했던 연구인데 석고 시멘트 보드에 PCM을 함침시킴으로 인해서 그 추결 석고 시멘트 보드를 만들었고 이것을 싱글존 주택에 적용함으로 인해서 에너지 저감량을 평가하였습니다. 이 3가지 연구는 전부 2019년부터 2020년 사이에 가장 최근에 발표된 논문들로서 최근에 동향을 보인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디자인 빌더 시스템은 여러분들께서 이제 많이 아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그다음에 에너지 해석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좀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에너지 플러스라고 하는 그 에너지 해석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무료 소프트웨어인데 이 무료 소프트웨어가 굉장히 사용자 입장에서 봤을 때 활용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한 문제를 이제 조금 더 보완해서 조금 시각적으로 그리고 유저 인터페이스를 좀 좋게 만든 형태가 디자인 빌더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러한 디자인 빌더를 통해서 최근에 연구되고 있는 사례가 많이 늘고 있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디자인 빌더에서 요구되는 이제 추결 성능을 우리가 평가하기 위해서는 추결력과 비열과 밀도라는 이 3가지 물리적 성능 지표를 요구하게 되는데요. 일단 첫 번째 연구 같은 경우에는 N-옥타데칸과 N-아이코산, N-독코산의 3가지 물질을 3가지 PCM을 사용했고 각각의 온도대는 다음과 같습니다. 26.11도, 35.64도, 43.15도씨로서 옥타데칸부터 독코산까지 이렇게 그 상변화 온도가 높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옥타데칸과 헥사데칸이라고 하는 알칸계 역시 알칸계의 PCM을 사용했고요. 세 번째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칸계 PCM인 N-옥타데칸과 그다음에 지방산 계열의 물질인 비즈왁스라는 이 2가지 물질을 적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각각의 상변화 온도는 이제 N-옥타데칸이 한 10도 정도 더 작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비열이 있겠습니다. 비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엔탈피라고도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엔탈피라는 것은 어떠한 온도에 있을 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에너지의 양이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그 물질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엔탈피 양은 점점 늘어나겠죠. 그렇지만 이 엔탈피의 양은 각 구간에 대한 비열에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기울기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연구를 보시면 역시 상변화 온도대에서의 비열이 요구되는 비열 자체가 커지기 때문에 엔탈피에 이루는 그 기울기가 갑자기 급격하게 올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즉 상변화 온도 구간에서 엔탈피가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고, A 연구와 B 연구를 비교했을 때 A 연구가 약 8432, 약 4배 정도 더 엔탈피가 큰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A 연구 같은 경우에는 순수한 이제 PCM을 매크로팩트라고 하는 그 플라스틱 재질의 컨테이너에 주입을 했기 때문에 더 엔탈피 값이 높게 나왔고, B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XGMP라는 탄소 물질과 몰타르의 PCM을 섞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 낮은 엔탈피를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C 연구 같은 경우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비즈왁스에서 엔탈피가 더 높았지만 실제 우리가 운용하는 온도 환경 조건이 20도에서 40도 사이의 구간에서는 N옥타데칸의 엔탈피가 더 높았기 때문에 추후 에너지 시뮬레이션 상에서 N옥타데칸을 적용했을 때의 에너지 저감 효과가 더 클 것으로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비열 값 자체를 우리는 디자인 빌더 상에서 입력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디자인 빌더 상에 물성치를 입력한 탭에서 페이지 체인지 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페이지 체인지 탭에서 그 16개의 포인트 구간을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여기에 각각의 온도와 엔탈피를 우리가 넣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아까 그 보여드렸던 그 비열 그래프에 이 엔탈피 값을 온도에 매칭을 시켜서 이렇게 입력을 시키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상변화 온도 구간에서는 이러한 온도 차이를 더 작게 입력을 함으로 인해서 그 구간에서의 엔탈피가 급속도로 늘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시스템에 입력을 시켜야 됩니다. 즉 시뮬레이션 상에서의 상변화 온도 구간에 대해서 명확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이 그 상변화 온도 구간에서는 잘게 쪼개서 입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세 가지 연구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열 전도율과 밀도를 우리가 입력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다음과 같은 열 전도율과 밀도를 입력하는 탭에 입력을 하면 되고, A, B, C 연구의 각각의 그 물성에 대한 열 전도율과 밀도는 다음과 같이 입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A 연구 같은 경우에는 그 실제 건물을 리모델링을 한 것을 우리가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숭실대학교에 안익태 기념관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안익태 기념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안익태 기념관을 리모델링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그 안익태 기념관을 우리가 모델링을 해서 건물 에너지 저감량을 평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이 왼쪽 상단에 있는 그림이 리모델링 하기 전이고, 왼쪽 하단에 있는 부분이 리모델링 한 후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리모델링 전후에 대한 부분을 리모델링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가장 근본적인 차이는 차양의 유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B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준 목조 주택에 외벽 마감재에 아까 만들었던 PCM 추결 모르타르를 적용한 것으로서 시뮬레이션의 그 입력 값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 번째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건물 모델은 제시하진 않았지만 실제 싱글존 주택에서, 그러니까 미국 표준 싱글존 주택에서의 에너지 저감량을 평가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입력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A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후 데이터를 우리가 보았을 때 실제 서울 시내의 18개의 기상 관측소의 데이터 기반으로 맥스값과 에버리지, 최소값 이런 값들을 가지고 학교 건물의 에너지 저감량을 평가했고요. B 연구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의 그 기후를 총 4개의 기후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클라이밋 존 1으로 갈수록 추운 기후를 나타내고 클라이밋 존 4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더운 지방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이 네 가지 기후대를 기준으로 총 19개의 지역을 선정해서 그것에 대한 기상 데이터를 에너지 시뮬레이션에 적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C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쾌펜 기후대 기후대에 따라서 네 가지 기후대를 선정을 하였고요. 그래서 시카고, LA, 피닉스, 마이애미 이 네 가지 기후대를 적용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A 연구 같은 경우에는 리모델링 후에 냉방 에너지 소비량은 저감됐지만 난방 에너지의 소비량은 증가했습니다. 그 이유는 차양 장치를 설치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름철에 쏟아진 햇빛을 차양을 할 수 있지만 문제는 겨울철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하는 유익한 태양광 에너지 자체를 차양 에너지가 커버를 하기 때문에 막기 때문에 겨울철 채광 부족으로 인해서 난방 에너지 양은 오히려 더 증가했다라는 것을 난방 에너지의 소비량이 증가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단 PCM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이제 냉난방 에너지 소비량이 모두 저감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물론 리모델링 전보다는 PCM을 사용하더라도 그 난방 에너지 소비량은 늘어났지만 리모델링 후를 기준으로 했을 때 PCM을 적용하는 경우 냉난방 에너지가 모두 저감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PCM을 적용하는 경우에 냉방 시즌에 그 차양이 설치된 모델에 비해서 약 2도씨 정도 낮은 피크를 보였고요. 난방 시즌에는 PCM을 적용하는 경우에 더 높은 온도를 보였기 때문에 PCM을 적용하는 것이 역시 온도적인 측면에서도 더 좋은 결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난방 시즌 같은 경우에와 냉방 시즌 네, 역시 그 난방 시즌에서의 PCM 간의 그 차이는 크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난방 시즌 같은 경우는 외기 온도가 낮잖아요. 근데 적용한 PCM 같은 경우에는 26도, 35도, 43도로 PCM의 상변화 온도가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낮은 외기와 그 PCM 상변화 온도가 매칭이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늘 PCM이 고체 상태로만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PCM의 그러한 그 상변화 온도 자체는 에너지 저감에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제 전체적으로 PCM이 들어갔을 경우에 그 쾌적 시간 역시도 늘어난 것으로 보아서 PCM을 적용했을 때 쾌적성을 확보하는 측면에서도 우리가 더 유리하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PCM 지표라고 하는 그 PMV 지표라는 것이 있는데요. PMG 지표를 제시하는 것이 좀 더 명확하고 더 객관적으로 그 PCM을 적용했을 때 쾌적도가 얼만큼 더 좋아졌는지를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돼서 추후에 이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PMV 지표를 고려하는 것이 더 좋겠다라는 것이 더 PMV 이론을 적용하는 것이 더 필요해 보입니다. B 연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기존 기상 데이터와 신규 기상 데이터 간의 기상 데이터를 비교했고, 그래서 신규 기상 데이터를 적용하는 것이 더 타당하다라는 것을 논문상에 제기를 하였고, 추운 지방으로 갈수록 난방 에너지 소비량이 당연히 더 크고요. 그 다음에 N-옥타데칸과 N-헥사데칸을 비교했을 때 더 상변화 온도가 낮은 N-헥사데칸을 적용했을 때 난방 에너지 소비량이 더 많이 저감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변화 온도 차이로 인해서 그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옥타데칸을 적용했을 때 그 냉방 에너지 소비 저감량이 더 크게 나타났습니다. 어쨌든 그 남부지방이든 북부지방이든 상변화 온도를 고려함에 있어서 그 지역별 기후를 고려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PCM에 적용한 경우에도 이제 온도 변화가 작고 피크 템퍼레이처 자체가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조금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하지 때 PCM 같은 경우에는 타임렉이라든지 피크 온도 저감 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는데, 이것은 이제 하지 때의 그 외기 온도와 그 상변화 온도 차이의 그 델타 T가 더 작기 때문이라는 것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B 연구 같은 경우에는 북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더 낮은 상변화 온도가 적합하고, 남부지방 같은 경우에는 더 높은 상변화 온도가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C 연구 같은 경우에도 동일한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상변화 온도가 높은 하절기 온도에는 그 상변화 그러니까 그 외기 온도가 높은 하절기에는 상변화 온도가 더 높은 것을 적용을 해야 하고 외기 온도가 낮은 곳에서는 상변화 온도가 더 낮은 PCM을 적용해야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피닉스와 같은 고온 건조한 지방에서는 N-옥타데칸에서 더 높은 냉방 에너지 비율을 보였는데요. 아까 제가 그 말씀드렸다시피 그 N-옥타데칸 같은 경우에 비열상의 그 실제 우리가 주변 환경이라고 할 수 있는 20도에서 40도 C에 거기 그 안에 해당하는 상변화 온도를 보였기 때문에 가장 높은 냉방 에너지의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실내 표면 온도도 마찬가지로 이제 N-옥타데칸을 적용했을 때 더 표면 온도가 더 낮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입니다. PCM의 그 시장이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었고, 디자인 빌더를 적용함에 있어서 PCM의 물성치를 다음과 같이 열전도율, 비열, 밀도의 이 세 가지 지표를 디자인 빌더상에 우리가 입력을 해야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그다음에 그 추계 성능이 잘 발현되는 조건에서의 그 상변화 온도 및 기후 데이터 상의 기후 조건을 우리가 잘 확인해야 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가장 중요한 것은 PCM을 적용하기 이전에 각 지역별 기후 데이터를 통한 기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질문을 편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교수님. 좋은 발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제가 있습니다. 네. 아까 이제 슬라이드 이제 보여주신 부분에서 이제 PCM을 적용한 연구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몰탈이나 이제 시멘트 이제 같이 이제 시멘트 베이스의 이제 건축 재료죠. 이런 거 이제 PCM을 이제 함침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시멘트 베이스의 이제 건축 재료 이제 다 이제 뭐 몰탈도 그렇고 이제 콘크리트도 그렇고 이런 거에 대해 이제 PCM을 좀 함침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인 건가요? 이제 콘크리트 같은 네. 경우에는 구조 재료로도 이제 쓰이는데 그런데도 이제 이렇게 그 이제 건물 내 온도 조절을 위한 PCM을 적용 가능한 건가요? 네, 일단 예전에 저도 그 PCM을 몰탈에 적용하는 연구를 해봤는데요. 일단 구조체에는 적용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일단 PCM을 적용하는 순간 구조체 즉 그 콘크리트의 강도가 50%가 감소를 하게 돼요. 그래서 비구조체에 적용하는 방향으로 이제 PCM을 적용하는 연구를 최근에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조체로는 이제 시멘트, 이제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 이제 PCM 바로 다이렉트로 적용하기는 어렵고요.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저희는 이제 탄소 기반의 그런 재료의 다공성 재료의 PCM을 함침시키는 거죠. 이제 진공 상태에서 그 탄소 기반 재료에 넣고 얘네들을 저희가 분쇄를 하게 되면 아주 작은 사이즈의 골재 형태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몰탈 이제 경화되기 전에 양생 과정에서 이제 믹싱 과정에서 같이 넣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콘크리트라든지 이제 몰탈에 적용을 할 수 있는데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들 수는 있지만 비구조체 재료로만 사용이 가능하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간단하게 이 PCM이 가격적인 면에서 이제 기존의 이제 패시브나 뭐 이제 액티브한 뭐 이렇게 그 재료 아니면 시스템에 비해서 가격적인 뭐 경제성이나 이런 게 좀 어떤가요? 예전에는 그 비쌌습니다. 뭐 키로당 몇만 원까지 했는데 요즘에 뭐 지방생결 같은 PCM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식물을 통해서 추출하기도 하고 이런 공정 자체도 많이 발달이 되고 있는 걸로 나타나고 있고요. 실제로 순수한 PCM 자체는 아직도 여전히 비싸긴 한데 여러 가지 그런 다른 이런 파라핀 계열의 PCM 같은 경우는 최근에 그래도 단가가 많이 싸지고 있고 파라핀 테라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거의 손 넣어가지고 여기 이제 그 하는 그런 테라피인데 그런 테라피에 들어가는 파라핀 가격도 이제 많이 낮아지고 있고 지금은 키로당 1,000원, 2,000원대 요 정도까지 많이 떨어져서
연구를 위한 PCM은 저희는 몇만 원짜리를 이렇게 수급해서 하지만 실제 실용화를 위한 PCM 같은 경우에 그런 1,000원, 2,000원대 PCM을 적용하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도 저도 지금 그 따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과제가 있는데 그 연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단가를 최대한 싼 거를 많이 적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혹시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이제 정수광 교수님의 발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예, 저희가 5분의 연구 발표를 잘 들었고요. 시간이 벌써 3시 10분 정도 됐습니다. 이제 중간에 이제 기술적인 문제도 좀 있었는데 이렇게 너그럽게 이해를 해주시고 이제 훌륭한 발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저도 이제 구조 분야인데 새로운 이제 지식을 많이 습득하고 견문을 좀 넓힌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발표도 열심히 하셨으니까 이제 여기 날씨도 좋고요. 맛있는 음식 드시면서 좀 즐기셨으면 이렇게 듭니다. 이제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분들이 오늘뿐만 아니라 앞으로 인연을 계속 이어갔으면 좋겠고 더 이상 젊지 않은 그 시점까지 열심히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